안녕하세요. 오늘 마지막 세금 강의를 맡게 된 이승현 회계사라고 합니다. 지금 세법이 굉장히 많이 개정되고 바뀌는 부분도 많아서 세법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다. 또 나는 어떻게 해야 절세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좀 1주택자부터 이렇게 새로 주택을 취득하실 분들까지 꼭 알아야 될 내용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먼저 2020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는데 이 부분 중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또 양도세가 우리 세금 중에 가장 무겁죠. 그래서 양도세를 1세대 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최근에 이제 개정된 내용이 취득세죠. 취득세 두 채 살 때부터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8%의 취득세를 내게 되고 세 채는 12%의 취득세를 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동안은 신경을 안 쓰셨지만 취득세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재산상의 손해를 보지 않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오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개정 세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들 소득세랑 양도소득세는 세율을 같이 공유합니다. 여러분이 급여를 받거나 사업소득을 벌거나 했을 때 내는 세금과 우리가 양도했을 때 양도세는 분류과세로 따로 과세가 되지만 세율은 같은 세율을 씁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5억 원 초과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42%의 양도세율을 냈었는데요. 여기에 1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고 구간 10억 원 초과는 45%의 세율을 내게 됐어요. 그리고 내년 6월 1일부터는 다주택자한테는 3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양도세로 내게 되는 최고 세율이 45% 기본세율에 중과세율 30%를 더하면 75%가 되겠죠. 그리고 양도세를 내게 되면은 그 양도세의 10%인 지방소득세가 또 붙습니다. 그럼 7.5%가 더 붙어서 내년 6월 1일 이후에 여러분들이 낼 수 있는 그 산술적인 최고 세율은 82.5%가 됐어요. 그래서 엄청난 세금이 부담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을 확실히 알고 계셔야지 재산상의 손해를 피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양도세에서 변한 건요. 단기 세율이 내년 6월 1일부터 강화가 됩니다. 기존에는 주택이랑 주택 외 부동산을 나눠서 주택 외 부동산은 1년 안에 팔게 되면은 50%, 1년에서 2년 사이는 40%, 2년 지나면 기본세율이었어요. 하지만 주택이랑 조합원 입주권은 조금 더 특혜를 둬서 1년 안에 팔면 40%, 1년이 지나면은 기본세율, 아까 보신 6에서 42% 그런 세율을 적용을 했었죠. 그런데 내년 6월 1일부터는 이제 주택에 대해서 주택 외 부동산보다 오히려 더 강한 양도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1년 안에 파시게 되면은 7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고요. 현행보다 이제 30%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1년에서 2년 사이는 60%, 2년이 넘어가야 기본세율로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1년만 지나고 나서 주택을 파시더라도 양도세율이 기본세율이 적용이 됐지만 이제는 최소 2년은 보유하고 파셔야 기본세율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양권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분양권은 보유기간 상관없이 50%의 세율을 적용했고요. 그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주택 외 부동산과 동일한 세율 50% 40% 기본 세율을 적용을 했었는데요. 내년 6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양권에 대해서는 1년 내에 파시면 70% 그리고 1년이 지나도 기간 제한 없이 입주잔금 전에 파신다고 하면은 60%의 세율이 적용되니까 이런 부분도 내년 6월 1일 이후에 파실 분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세금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 내가 비조정 지역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과세 표준이 1억이다. 양도 차익이 1억이 났다는 거죠. 이런 분양권이 2년 이상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 기존의 세금을 계산하면은 한 2천만 원 정도 세금이 나옵니다. 1억 기준에. 근데 내년 6월 1일 이후가 되면은 세율이 60%로 올라가기 때문에 6천만 원이 돼서 한 3배 정도 양도세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기 매매 외에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도 증가를 하는데요. 현행으로는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다주택자가 팔게 되면 2주택자는 10% 중과세, 3주택 이상자는 20%를 중과세 했었죠. 그런데 내년 6월 1일 이후에 파시게 되면 10%씩 각각 올려서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의 중과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양도 차익이 한 3억 정도 났다. 그리고 3주택 이상자가 조정지역주택을 판다라고 했을 때 내년 6월 1일 이전에는 1억 5,460만 원 정도 세금을 내시는데요. 6월 1일이 지나고 나면은 1억 8,460만 원이 되는 거죠. 이 차액이 3천만 원인데 이 차액은 과세표준 3억에 올라간 세율인 10%를 곱하시면 3천만 원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내년 6월 1일 넘어가면 내가 번 양도 차익의 한 10% 정도가 세금이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분양권이 양도세에서 주택수에 포함되게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한 개정사항입니다. 기존에는 조합원 입주권은 우리가 비과세 판단을 할 때나 양도세 중과세 판단을 할 때 다 주택수에 포함이 됐었어요. 하지만 분양권은 우리가 입주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는 주택수에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분양권이 10개가 있어도 주택을 한 채에 있는 주택을 팔 때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항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앞으로는 이 소득세법이 개정되고 나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는 이제 조합원 입주권처럼 비과세나 중과세 판단을 할 때 주택수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분양권은 새로 포함되는 게 아니고 신규로 이 법이 개정된 후에 취득하는 것부터 포함이 되니까 앞으로 이 법이 개정된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하실 분들은 이 분양권이 나의 비과세나 중과세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다른 주택을 팔 때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규정은 내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을 양도할 때부터 적용이 되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이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의미는 사례 1번 위에 있는 사례를 보시면 내가 강남에 A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음 서초에 B주택을 취득하고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예를 들어보죠. 그러면 기존에 8월 10일이 법 개정 전에 분양권을 취득을 하신 분은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양권이 주택수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6월 20일 날 A주택을 20억에 팔았다라고 치면 분양권은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죠. 그러면 A주택과 B주택이 우리 일시적 2주택 비과세라는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과세 특례 규정에 적용이 돼서 A주택은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9억까지 비과세되고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받으실 수가 있는데 아래 사례를 보시면 똑같은 상황인데 분양권을 이 법이 개정된 소득세법이 개정되고 나서 내년 1월 10일에 취득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분양권부터는 주택수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A주택을 내년 6월 20일 날 파실 때 3주택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 2주택은 이제 3주택이니까 안 되시는 거고요. 3주택자가 A주택을 조정대상 지역에서 팔기 때문에 이분은 비과세가 안 될 뿐더러 이제 6월 1일 이후에는 3주택 중과세가 30%로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30% 중과세가 적용이 되니까 이 분양권 하나로 인해서 세금이 엄청나게 증가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소득세법이 아직 개정이 되진 않았지만 개정된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비과세나 중과세 판단할 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또 1세대 1주택자의 세금도 강화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2년 이상 보유한 집을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한 집을 팔 때는 보유기간당 8%씩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줍니다. 그럼 10년 이상 보유하면 80%까지 장특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규정도 내년 1월 1일 이후에 파시는 주택부터는 강화가 돼서 거주기간 따로 보유기간 따로 나눠서 각각 4%씩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내년에 1세대 주택자가 집을 파는데 4년을 거주하고 8년을 보유한 주택을 판다라고 하면 4년 거주에 대해서 4%씩 적용을 해주니까 4, 16%가 되겠죠. 그리고 8년 보유하고 파니까 보유 1년당 4%씩 해서 8, 4, 32%. 그럼 더하면은 48%가 되는 겁니다. 이분이 만약에 올해 말까지 파셨으면은 거주 2년 이상 하셨기 때문에 보유 8년에 대해서 8%씩 64%를 적용을 받으실 수 있는데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이런 장특공제율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이제 2년 거주, 1년 거주 이런 예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특례 장특공제율은 2년 이상 거주한 분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2년 미만으로 거주하신 분들은 보유기간에 따라서 1년에 2%씩 밖에 장특공제율을 안 해주니까 이런 개정사항들 때문에 점점 이제
이 고가 주택들 같은 경우는 거주하려는 실거주하려는 수요가 또 늘고 있다라는 것도 세법의 영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1주택자면 세금이 한 푼도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세대 1주택자라도 우리 양도 그 매도 금액 기준으로 9억 이하라면은 전혀 세금을 내지 않으셔도 되는 전액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9억이 초과되는 고가 주택 같은 경우는 그 9억까지만 9억 이하 부분만 비과세가 되고요. 9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때 그 9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 1세대 주택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최대 80%까지 줘서 오래 거주하고 보유하신 분들은 양도세가 줄어드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 우리 이 9억 초과 부분에 대한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는 전체 양도 차익에서 9억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한 비율을 계산을 합니다. 이 계산 산식을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른데 우리가 10억에 산 집을 20억에 판다라고 치면 양도 차익이 10억이 나겠죠. 이 양도 차익 10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계산을 할 텐데 9억 원 이하 부분은 비과세다. 그럼 9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니까 그 부분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그 산식은 이렇게 합니다. 전체 양도 차익 10억 곱하기 내가 양도하는 게 20억이죠. 20억 분의 9억 초과 부분 11억이겠죠. 그래서 전체 양도 차익 10억 곱하기 20분의 11 이렇게 하시면 이제 9억 초과 부분에 대한 양도 차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5억 5천만 원이 양도 차익이 되겠죠. 이 5억 5천만 원에 올해 기준으로는 거주를 2년 이상만 하셨으면 보유기간에 따라서 8%씩 장특공제율을 해주니까 거주 2년 보유 10년 하신 분 같은 경우는 최대 80%의 장특공제율을 다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억 5천의 80%인 4억 4천이 장특공제로 빠지는 거고요. 이렇게 빼고 나면 1억 1천만 원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이 세율을 곱했을 때 2,500만 원 정도만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하지만 내년 이후에는 장특공제율이 좀 변경이 되겠죠. 그래서 2년 거주 10년 보유하신 분은 거주 2년에 8% 그리고 보유 10년에 40%가 적용되니까 총 48%의 장특공제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5억 5천만 원 차익에 48%를 곱하면 2억 6,400만 원이 되겠죠. 장특공제율이 4억 4천에서 2억 6,400만 원으로 줄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을 해보면 9,700만 원 정도로 2,500만 원이 한 4배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주 기간이 짧은데 보유 기간은 길다. 이런 분들은 1세대 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매도를 하시는 게 세금이 더 적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제 올해 개정사항, 양도세 중에 개정사항에 대해서 좀 중요한 부분을 알아봤는데 새로 나온 개정사항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내년도에 또 바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해두셔야 됩니다. 아까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우리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이게 부득이하게 2주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이사를 가기 위해서 새 집을 먼저 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2주택자가 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주는 그런 특례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일시적 2주택 특례인데요.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요건이 있어요. 이 요건은 여러분들 1, 2, 3 요건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외우시기가 좀 편하실 거예요. 먼저 기존의 종전주택을 취득하시고 나서 1년 이상 경과하고 새 집을 사셔야 됩니다. 신규 주택을. 이 요건이 가장 틀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11개월 보름만 지나고 사는 경우 이런 경우도 일시적 주택이 안 되니까 반드시 1년 이상 텀을 두고 사셔야 되고요. 신규 주택을 산 지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파시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이 됩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종전에 보유하고 있던 집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도 우리가 2년 이상 보유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년 이상 보유는 하고 파셔야 되고요. 또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된 이후에 집을 사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거주 요건까지 2년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지정되고 나서 사신 분들은 2년 보유 플러스 2년 거주까지 하셔야지 비과세가 된다. 그래서 1, 2, 3 요건을 지키시면은 기존 주택을 팔 때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는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2018년도 9월 13일 부동산 대책이 9.13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는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또 작년 2019년도 12.16 부동산 대책이라는 대책이 또 나왔거든요. 이 대책들이 나오면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이 규정들이 점점 강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의 기존 주택을 갖고 계신 분이 새로 또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사신다면 이 강화된 규정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내가 취득하는 주택이 913 이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신 분들은 종전처럼 3년 내에만 매도하시면은 비과세가 가능한데 913 이후에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 지역의 신규 주택을 취득하셨다. 그러면은 3년에서 2년으로 1년의 보유 기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파셔야 되는 거고요. 1216 부동산 대책 이후에 신규 주택을 조정 지역에 샀다. 그러면 이제 2년에서 다시 1년으로 매도 기간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매도 기간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 새로 산 집에 1년 안에 전입을 해야 되는 전입 요건까지 생기니까 점점 이제 조정 지역 내에서의 일시적 주택은 굉장히 타이트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의 조정지역에 주택이 있었는데 새로운 집을 조정지역에 사신 분들, 이런 분들은 새 집을 언제 샀는지에 따라서 3년 내에 팔 건지 2년 내에 팔 건지 아니면 1년 내에 팔고 전입까지 해야 되는지 등 요건이 다 달라지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챙기셔서 내가 어떻게 해야 비과세 될 수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 적용에서 제외되는 부분은요. 내가 새로운 집을 샀는데 그 집이 계약 당시에는 비조정 지역이었다. 그런데 잔금을 치를 때 보니까 그 사이에 조정 대상 지역이 된 겁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억울하겠죠. 그래서 이런 비조정 지역일 때 계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계약금을 지급한 게 금융증빙으로 증빙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이런 2년, 1년으로 줄어드는 규정을 적용 안 하고 종전처럼 3년 내에만 팔면은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년 내에 전입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1216 부동산 대책 이후에 새로 집을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 내가 새 집을 샀더니 그 새 집에 세입자가 들어있고 남은 기간이 1년 반이 남아있다라고 하면은 1년 안에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전입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세법에서도 기간 연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2년을 한도로 해서 기존 세입자의 남은 임대 기간까지 우리가 종전주택을 팔아야 되는 기간 그리고 새 집에 전입을 해야 되는 기간을 각각 연장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나가고 나서 그 집에 전입하고 종전주택을 그 전에 팔면 비과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배우신 거에 사례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기존의 서울주택을 조정대상 지역에 갖고 있는데 새로운 집을 대전에 계약을 하신 거예요. 2020년 3월 달에. 그런데 대전이 6.17 부동산 대책 때 이제 조정대상 지역으로 발표되면서 6월 19일 날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게 됩니다. 그럼 대전에 잔금을 치르실 때는 이제 조정대상 지역이 돼버린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기존의 조정이었다가 새 집도 조정이 된 건데 이런 경우에는 이 일시적 주택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아까 제가 적용 제외 사유 중에 계약할 때 비조정이었으면은 조정이 되더라도 비과세를 3년 안에 팔면 비과세 적용을 해준다라고 했죠. 그래서 위에 있는 사례 1번의 경우에는 3년 안에만 기존 서울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아래 사례는 약간 다르죠. 아래는 대전에 있는 주택을 취득을 먼저 했습니다. 비조정 지역에. 근데 새로운 집이 서울에서 계약을 하신 거예요. 근데 계약 당시에 서울은 이미 조정 대상 지역이었겠죠. 그리고 나서 잔금 치를 때 보니까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대전이 지정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조정에서 조정이 취득이 된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분 같은 경우는 새로 서울 계약하면서 난 비조정에서 조정을 계약했으니까 3년 안에만 팔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는 신규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 전에 계약하신 경우만 3년의 적용 예외를 해주기 때문에 이 사례 2번은 1년 안에 서울로 이사를 하고 대전을 팔아야 되는 조건이 걸려버립니다. 이런 부분도 좀 보완이 필요한 것 같긴 한데 지금 현행 세법은 이렇게 종전주택이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이 예외 조항으로 봐주질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내년도부터 바뀌는 규정 중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혹은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된 다음에 사신 분들은 거주까지 2년 하시면은 비과세가 된다라고 기억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내년도부터는 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도 보유기간 요건이 강화됩니다. 어떻게 강화되냐 하면요. 기존에는 내가 다주택자였다가 주택들을 다 팔고 나면은 한 채만 남았어요. 그럼 이 한 채를 팔 때는 1세대 1주택자가 되겠죠. 그러면 기존 주택을 판 시점과 상관없이 내가 마지막 한 채를 팔 때
이 주택이 최초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해서 2년 이상이고 또 뭐 조정지역에서 샀으면 거주기간까지 2년 이상이면은 비과세를 바로 해줍니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 이후에 이렇게 팔게 되면요. 바뀐 규정에 따르면 다주택자인 경우에 기존 주택을 다 팔아서 1주택자가 딱 된 그 날부터 이 비과세의 보유기간 2년을 다시 산정하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밑에 제가 예를 들어드렸는데 A주택, B주택, C주택을 사서 3주택이 됐습니다. 그런데 B 팔고 C 팔고 마지막에 A만 한 채 남은 거죠. 이거를 내년 1월 1일에 판다라고 하면은 이 A주택은 최초 취득을 2011년에 해서 보유기간 1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비과세가 안 됩니다. 자, 그럼 언제부터 비과세가 될까요? 1주택이 된 C주택을 팔아서 1주택이 된 2020년 12월 10일부터 2년이 추가로 지나야지 비과세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에 다주택자가 주택을 줄여서 비과세를 받겠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바뀌는 비과세 규정을 확실히 숙지를 하고 계셔야지 안 그러면 비과세인 줄 팔았다가 나중에 가산세까지 왕창 내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니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부에서 내는 자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기준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기준은요. A, B, C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A주택 팔고 B주택 팔고 나서 C주택을 팔게 되면 B를 판 그 날짜에 같이 C주택을 팔더라도 C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선택해서 B나 C 중에 선택해서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내년 1월 1일 이후가 되면은 이 규정이 바뀌어서 A 팔고 B 팔고 나서 C 한 채만 남은 상태에서 바로 팔면 비과세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언제부터 비과세가 돼요? B를 팔고 1주택이 된 그날부터 2년이 다시 지난 후에 그 이후부터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뒤로 밀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규정에서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2주택자,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3년 내 종전주택 팔거나 이런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가 적용이 되면 이렇게 강화된 보유기간 요건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비과세를 빠르게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강남에 2010년도에 취득한 주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주택은 양도차익이 10억이 났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하지만 2000년에 대전에 주택을 또 한 채 사둔 게 있었는데요. 이거는 양도차익이 5천만 원만 났다라고 치죠.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이미 두 채를 취득한 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라든지 이런 건 받을 수가 없겠죠. 자, 그럼 이분이 만약에 내년에 강남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비과세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먼저 양도차익이 작은 걸 팔고 나서 양도차익이 큰 거는 마지막에 팔아서 비과세를 받아야지, 이게 이제 절세의 기본인데요. 이 케이스에서는 대전에 있는 집을 팔고 나서 강남주택을 만약에 올해 안에 판다. 그러면 강남주택에도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죠. 이 강화된 보유기간 요건이 적용이 안 될 테니까. 하지만 내년에 팔게 되면은 대전을 판 지 2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강남을 팔아야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당장 비과세가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제가 해법을 좀 드릴게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대전의 주택, 강남의 주택 2주택자가 이제 강남을 내년에 팔아서 비과세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비조정 지역의 주택을 한 채 더 사시면 됩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요. 현행 규정에서는 1주택자가 되고 나면은 이런 보유기간 2년을 재산정하는 이 규정이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적 2주택 비과세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강화된 규정이 적용이 안 돼요. 최초 취득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0년 12월 1일 날 비조정 지역의 주택을 새로 취득했다. 그리고 나서 내년에 5월 1일 날 대전주택을 팔게 되면 대전주택은 이제 세금을 내야겠죠. 자, 그리고 나면은 남는 주택을 보면 강남이랑 비조정 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이 남겠죠. 이 두 주택 사이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이 됩니다. 그럼 비조정 지역이니까 이 새로 산지 3년 안에만 기존 집을 팔면은 비과세가 되겠죠. 그래서 내년 6월 30일 날 강남주택을 바로 팔더라도 강남주택을 취득한 지 1년 이상 경과가 되고 비조정을 샀고 비조정 산지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파는 거기 때문에 이런 보유기간 2년 다시 리셋되는 경과 규정이 적용 안 돼서 바로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게 돼요. 여기서 팁을 좀 더 드리면 이 새로 사는 집은 비조정 지역에 사셔야겠죠. 조정 지역에 사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 강화된 조정 지역의 일시적 이택자 규정이 적용되니까 비조정 지역을 산 지 1년 안에 강남을 팔아야 되고 또
새로 산 집에 전입까지 하셔야 되는 요건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조정 지역에 사시면 비조정 지역에 산 집에 새로 들어가실 일도 없고 거주를 안 하셔도 되고 기존 주택을 3년 안에 여유 있게 파시면 되니까 이런 조항을 활용하실 수 있고요. 또 취득세도 강화가 됐는데 이 취득세 규정에도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가 중과세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조정 지역을 공시가격 1억 이하짜리로 사시면 취득세도 1%또 이제 지방교육세까지 붙어도 1.1% 정도만 내시면 되니까요. 그런 주택을 활용해서 빠르게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좀 알고 이렇게 내년에 파시는데 1주택이면 비과세가 다 되겠지라고 해서 그냥 팔고 비과세로 신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 바뀐 규정들이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보유기간이 다시 산정되는 그런 규정이 바뀐다라는 부분 반드시 기억해서 매도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파트로 이제 취득세 강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기존에는 여러분들이 1세대 기준으로 1주택에서 3주택까지는 취득세가 취득 금액에 따라서 1%에서 3% 사이에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그 주택은 4%가 적용되는 게 이제 종전 규정이었는데요. 이제 8월 12일부로 이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당장 2주택자부터 취득세가 8% 그리고 3주택은 12%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내가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이냐 비조정 대상 지역이냐로 나눠서 취득세율이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요. 만약에 내가 1주택이 있는데 새 집이 조정 대상 지역에 두 번째 집을 산다라고 하면은 바로 8%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집이 조정 대상 지역이다 그러면 12%가 적용이 돼요. 근데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강화되는 규정을 한 채씩 더 여유를 둡니다. 그래서 내가 조정이든 비조정이든 한 채를 갖고 있는데 새로 사는 집이 비조정 지역이다라고 하면은 종전처럼 1에서 3% 낮은 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세 번째 집을 비조정 지역에 샀다. 그러면 그때는 8%가 적용되고 네 번째 집부터는 비조정 지역도 마찬가지로 12%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한 채를 사더라도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도록 매우 강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나는 지금 1주택자인데 새로운 집을 비조정 지역에 계약을 했어. 그런데 잔금 치를 때 되니까 조정 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을 하냐? 당장 8%로 적용을 할 거냐? 이런 부분은 좀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계약 당시에 비조정 지역이기만 하면 비조정 지역 상태에서 취득한 걸로 봐서 종전처럼 1에서 3%를 적용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날까요? 6억 원짜리를 지금 1에서 3% 취득세율을 적용하면 6억 원 이하는 1%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600만 원 정도만 취득세를 내시면 되는데 지금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12%가 세 번째 집은 12%가 되겠죠. 그래서 12%인 7,200만 원이 적용이 되고요. 비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면 세 번째 집은 8%니까 4,800만 원으로 증가되는 겁니다. 600에서 최대 7,200까지 12배가 증가하게 되니까 이런 거 제대로 모르고 계셨다가 취득세를 굉장히 많이 내시게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으니까 주의해서 이제 앞으로도 취득세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주택에 돈 주고 사는 유상 매매의 취득세율만 올라간 게 아니라 우리가 주택을 가족한테 이제 증여를 할 때 그 증여에 대한 취득세율도 3.5%에서 12%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모든 주택에 대해서 증여하면 다 12%는 아니고요.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주택 중에서 기준시가, 공시가격이죠. 공시가격이 3억 원이 넘는 주택을 증여하면은 그때는 취득세가 12%로 중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증여를 통해서 이제 보유세 부담을 줄이려고 하시는 분들도 앞으로는 이제 증여하는 게 조금 어려워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여기에 예외는 내가 1세대 1주택자인데 이 주택을 나의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의 부모나 자녀한테 이제 증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종전처럼 3.5%의 증여 취득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자, 그럼 이 취득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는 거냐? 지금 8월 12일 날 이미 지방세법이 다 개정돼서 이 강화된 중과세된 취득세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취득하시면은 취득세가 중과세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 이 취득세를 올리는 법안이 이 대책이 7월 10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 이전에 계약을 하셨던 분들,
이미 매매 계약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뭐 올해 말이든 내년에 취득을 하시더라도 기간 제한 없이 종전의 취득세율 뭐 1에서 3% 정도 이렇게 취득세율을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7월 11일 이후에 계약을 하신 분들은 지금 8월 12일 이후에 잔금 치르게 되는 것부터는 다 취득세가 이렇게 중과세가 적용이 되니까 이제 주의를 좀 하셔야 되고요. 이 취득세 중과세를 모든 주택에 대해서 다 일괄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꼭 필요한 주택들도 이게 취득세 때문에 공급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개정된 지방세법에는 우리가 취득세가 중과세 되지 않는 물건에 대한 몇 가지 예외 사례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뭐 1번에서 12번까지 있는데 우리가 개인들이 해당되는 조항을 조금 보면은 빨간색으로 칠해 놓은 1번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인 주택, 이런 주택 중에 이제 재개발 지역 같은 이런 개발 지역에 속하지 않은 그런 주택들은 내가 몇 주택자라고 해도 이런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중과세되지 않습니다. 또 6번의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아파트 1층에 가정 어린이집을 새로 하려고 하는데 내가 다주택자라 취득세 중과세 시키면 가정 어린이집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우리가 취득세 중과세 시키지 않고 대신 3년 이상 이거를 가정 어린이집으로 이용을 해야지 그 전에 뭐 매도를 하거나 하게 되면은 깎아줬던 취득세를 다시 중과를 시키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 11번에 농어촌에 소재한 주택 중에 이제 땅이 한 200평 이내이고 또 건물 150제곱미터 이내, 건물 공시가격이 6,500만 원 이내인 주택은 중과세를 적용을 안 합니다. 그리고 여기 중과세 예외주택인 애들은 나중에 뒤에 보시면은 내가 갖고 있더라도 이런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취득세 중과세 할 때 주택수에서 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내가 공시가격 1억 이하짜리 주택을 10채를 가지고 있더라도 새로 한 채를 살 때 취득세가 중과세가 안 된다는 뜻이죠. 주택수에서 카운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규정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주택수는 우리가 1주택이냐 2주택이냐 3주택이냐를 따져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개인별로 따지는 게 아니라 세대별로 이 주택수를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민등록상에 같이 등록이 돼 있는 가족들은 모두 다 같은 세대로 취득세법에서는 간주를 하고요. 대신에 이게 가족관계가 아닌 동거인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주민등록이 따로 돼 있다고 해도 배우자나 아니면은 30살 미만인데 결혼을 안 한 미혼 자녀 같은 경우는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로 봐서 주택수를 합산한다는 점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30살 미만의 미혼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합산하게 되면 좀 불합리한 점이 생기겠죠. 그래서 별도 세대로 봐주는 예외사항을 몇 가지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30살 미만인 미혼 자녀가 일정 소득 이상의 소득을 버는 경우 그리고 세대 분리가 돼 있다. 그러면은 별도 세대로 봐서 주택수를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일정 소득이란 1인 가구 기준으로는 한 월 70만 원 정도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가 65세 이상의 부모와 합가를 해서 동거 봉양하기 위해서 합가를 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주택수를 따로 계산을 합니다. 여기서 자녀라고 하면은 성인인 자녀 혹은 결혼을 한 자녀 그리고 30세 미만이라도 아까 말한 그 일정 소득 이상을 버는 그런 자녀들을 말하는데요. 65세 이상의 부모는 어느 한쪽 둘 중에 어느 한 분만 65세 이상이어도 이 조항에 만족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따로 별도 세대로 봐서 주택수를 합산하진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세대 전원이 이렇게 해외에 나가시면서 주민등록만 다른 데다가 우편물 받기 위해서 해두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주민등록이 같이 돼 있다고 해서 주택수를 합산하지는 않는 그런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주택 세대를 판단하는 기준을 배웠는데 그럼 주택수를 판단하는 기준도 알아야겠죠. 주택수에서는 우리가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10% 지분만 가지고 있다. 그래도 다 그건 주택수 한 채로 판단을 합니다. 대신에 한 세대 안에서 부부가 공동명의로 갖고 있거나 50대 50 이런 식으로 갖고 있는 주택은 세대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한 채로 판단을 하는 거고요. 주택의 건물은 내 소유가 아닌데 땅만 내가 가지고 있다. 전원주택의 땅만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도 주택수 한 채로 판단을 하니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양도세랑 기준이 좀 다르죠. 그리고 우리가 신탁에 맡긴 주택이나 아니면은 내가 건설 사업자인데 건설을 해서 분양을 하다가 남아서 미분양된 주택 그런 주택들도 주택수에서 제외를 해줍니다. 또 상속을 받은 주택 중에 상속받은 지 5년이 안 된 그런 주택들은 주택수에서 빼주는 취득세에서는 빼주는 그런 규정이 있고요. 다만 기존에 상속을 받았는데 나는
5년이 지났어. 이런 분들도 있겠죠. 이런 분들은 이 법이 시행된 8월 12일 이후에 5년간은 이 상속주택으로 봐서 주택수에서 빼주니까 기존에 상속받으신 분들도 그런 거는 조금 우려를 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형제분들이 이렇게 나눠서 받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는 가장 지분이 큰 사람의 소유로 취득세에서는 판단을 합니다. 만약에 지분이 우리가 다 똑같다. 그러면은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의 소유로 보고요. 그 집을 전세를 놔서 아무도 살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나이가 가장 많은 최연장자 순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공동상속주택은 주택수 판단을 합니다. 또 아까 우리가 말한 중과세 예외주택 있죠. 공시가격 1억 이하 이런 주택들은 여기 주택수 판단을 할 때도 다 제외를 시켜주니까 그런 건 빼고 나의 주택수가 1주택인지 2주택인지 3주택인지 이런 거를 따지시면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게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에 대한 분양권 그리고 오피스텔의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갖고 계신 분들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갖고 계신 그런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새로 포함되지는 않는데 8월 12일 이 법이 시행된 후 새로 취득하는 것들 새로 취득하는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은 이 취득세에서 주택수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새로 주택을 그런 분양권을 취득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이게 다 주택수에 들어간다. 취득세에서 그렇게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은 입주권 분양권에 의해서 취득하는 주택의 중과여부 판단은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2주택자예요. 그런데 분양권을 하나 8월 12일 이후에 지금 취득을 합니다. 그럼 이제 법이 시행되고 나서 분양권을 취득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주택수에 들어가겠죠. 그럼 난 3주택자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 분양권이 3년 후에 아파트가 돼서 이제 잔금을 치를 때 우리가 취득세를 내게 돼요. 그러면 그 취득세를 낼 때 내가 기존에 있던 주택 두 채를 다 팔아서 나는 무주택자가 된 거예요. 잔금 치를 때. 그러면 이 분양권이 아파트가 됐을 때 취득세는 어떻게 내는 거냐? 무주택자니까는 그냥 1에서 3%를 내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분양권이 주택이 될 때의 취득세는 이 분양권을 취득하는 그 분양권 취득 당시의 주택수로 중과세를 판단하니까 우리가 잔금 시점에 무주택자가 되더라도 요거는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12%, 비조정이면은 8%의 취득세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분양권 취득 당시의 세대별 주택수로 이 나중에 취득세를 계산을 하니까 이런 부분도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오피스텔은 사실은 우리가 주택으로 쓸지 상가로 쓸지 모르는 거죠. 취득 당시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을 취득하더라도 취득 당시에는 무조건 4.6%의 취득세를 납부를 하게 되고요. 대신에 나중에 사용을 할 때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구청에다가 신고를 하거나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하면 재산세가 이제 주택분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변경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것부터 주택수에 포함되니까 이런 것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시적 2주택자 같은 경우는 취득세 중과세 예외 규정을 적용을 해주는데요. 아까 우리 비과세에서도 일시적 2주택이 되면은 3년 안에 기존 주택 팔면 비과세 해주고 이런 규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취득세에서도 동일하게 소득세법의 규정을 가져와서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기존에 주택이 있다가 새로운 집을 두 번째 집을 사게 되면 만약에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 주택을 사면은 당장 8%를 내야 되잖아요. 하지만 일단은 세법에서는 너가 일시적 2주택일 수 있으니까 1%만 내라고 하는 겁니다. 1에서 3%만 내라고 하는 거죠. 그랬다가 그 종전 주택을 새 집 사고 뭐 3년이나 1년 안에 팔지 않으면은 그때 가서 너가 일시적 주택 규정을 안 지켰으니까 중과세된 세금을 내라라고 해서 그때 가서 가산금까지 더해서 추징하는 그런 규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규정을 보면은 조정 대상 지역에 기존 주택이 있다가 새로운 집을 조정해 샀다. 그럼 아까 비과세에서도 3년 안에 종전주택을 1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라고 했었죠. 그래서 취득세에서도 똑같이 1년 안에 기존주택을 파시면은 취득세가 중과세 되지 않고요. 대신에 여기에는 1년 안에 전입하는 요건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또 기존에 비조정에 있다가 새로운 집을 조정을 사게 되면 또 8%를 물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도 1%에서 3%를 냈다가 종전주택을 3년 안에 팔기만 하면은 취득세를 중과세를 시키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존의 조정이나 비조정을 어느 지역이든 갖고 있다가 새로운 집을 비조정을 사게 되면은 또 일시적 주택 뭐 3년 안에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집이 비조정 지역이면 아까 취득세에서는 중과세가 안 됐죠. 1에서 3% 정도만 냈죠. 그래서 얘네 새로운 집이 비조정 지역인 경우는 원래 중과세가 안 되니까 뭐 3년이나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파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여러분들 종전주택이 있다가 새 집을 사면은 이제 조정지역이면 1년 안에 종전주택 팔고 뭐 비조정지역이면은 3년 안에 종전주택 판다라는 규정을 설명드렸는데 만약에 이 두 채 중에 어느 한 채가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기존에 집 있다가 새로 산 게 분양권이에요. 그럼 분양권 산 지 3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려고 했는데 이 분양권이 새 아파트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기가 어렵겠죠. 새로운 집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둘 중에 하나가 분양권이나 입주권이면 이 분양권 입주권이 새로 아파트가 되면 그때부터 이 1년, 3년의 보유기간을 산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간이 준공된 이후로 상당 기간 늘어진다. 요게 이제 입주권이나 분양권의 취득세 일시적 이주택 규정의 좀 특별한 점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입주권이나 분양권이게 되면은 기존에는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한 지 3년, 1년 안에 팔아야지만 취득세가 중과세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이라면 종전주택을 팔아도 취득세 중과세가 안 되지만 새로 산 신규 주택을 팔아도 중과세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걸 팔아도 중과세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규정이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해서는 조금 더 넓게 적용이 된다. 이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네. 저희가 작년에도 우리 이승현 세무사님 모시고 이 절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굉장히 인기를 끌어서 네. 올해도 역시 모셨는데 네. 작년엔 그 청중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강연을 준비했는데 어떠셨어요? 해보시니까? 저는 이렇게 좀 앞에 들어주시면은 이렇게 같이 호응하면서 하면 좋은데 이렇게 코로나라서 좀 그렇지 못한 게 좀 아쉽고요. 예, 뭐 그래도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그 강연이 내용이 중요한데 그 내용이 저희들에게 아주 쏙쏙 들어오는 도움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질문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네. 그 중에 한두 가지 시간 관계상 네. 뽑아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산 포트폴리오 1년 그 기대 수익률은 몇 % 정도로 생각하는 게 이상적일까요? 이 질문 어떻게 보세요?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렇죠. 예. 뭐, 제가 이제 투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 기대 수익률은 보통 한 6에서 7%, 뭐 많아도 10%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기대 수익률이고 우리가 자산 지금 포트폴리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포트폴리오라는 건 이제 자산 배분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주식 전문가분들도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올레더라든지 이런 그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들을 보면은 뭐 한 7에서 8% 그 정도가 연 수익률이니까 그 정도가 합리적인 수익률이고 그 이상이 되면은 이제 조금 더 리스크를 지는 거다. 그래서 빠르게 자산을 불리려면은 그 정도 수익률을 기준으로 내가 어느 정도 위험을 테이킹할지를 결정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가 6, 7%라고 한다면 뭐 굉장한 수익이고요. 그런데 부동산은 조금 다르게 보는데요. 네. 저는 이제 자산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정도고 이게 부동산이 되면은 우리가 그 레버리지가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전세 같은 경우도 무이자 레버리지고 이 담보 대출도 주식에 비해서는 훨씬 다른 자산에 비해서 부동산이 많이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부동산으로 하면은 사실은 훨씬 더 수익률이 그 목표치가 높은 경우가 많고요. 저의 개인적인 경우에는 근데 이제 부동산은 그만큼 또 리스크가 높다. 그래서 역전세라든지 이런 거는 역레버리지를 당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약간 공격적인 자산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이승현 진진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 세무사님 모시고 오늘 강연을 들었는데 하나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아이가 5살입니다. 네. 지금부터 증여를 준비한다면 돈 좀 있는 분이신 모양이네요. 네. 지금부터 증여를 준비한다면 어떻게 계획을 짜야 현명한 방법일까요? 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네. 야, 증여할 게 있네요. 예. 이게 세금적으로만 보면은 미리미리 증여하는 게 사실 좋죠. 세금적으로는 가장 유리합니다. 네. 우리가 증여세는 증여했을 때 세금을 안 내는 증여재산 공제액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고요. 어허. 성년인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공제를 해줘요. 그런데 이게 10년 동안의 그 공제액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을 증여하면은 증여세가 없겠죠. 네. 그리고 나서 10살이 딱 지나고 나 10년 지나고 나서 다시 11살 때 2천만 원을 증여하면 또 세금이 없어요. 예. 그리고 뭐 21살이 되고 나서 5천만 원을 또 증여하면은 또 세금이 없죠. 네. 그래서 이렇게 증여재산 공제액을 최대한 많이 써먹으려면 미리미리 증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주의하실 거는 만약에 내가 주식을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주식이 많이 떨어졌을 때 자녀한테 이제 증여를 해서 주식을 좀 샀거든요. 예.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사줬는데 이 주식이 만약에 내가 자녀의 계좌로 거래를 빈번하게 한다. 네. 계속 내 계좌처럼 이렇게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내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준 걸로 봐서 예. 나중에 이 증가액에 대해서 또 추가로 증여세를 물릴 수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주식을 증여를 하고 주식을 사준다라고 하면은 뭐 주식 부동산 근데 마찬가지죠. 그건 어디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실제로 그렇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 과세된 판례들도 많이 몰랐던 있어요. 걸 알았어요, 저는 지금. 예. 그래서 아예 그 사놓고 안 팔고 매매를 안 하는 그런 주식을 아예 사서 통장을 안 열어보시는 게 나아요. 그러면 아주 우량주에 그렇죠. 진짜 믿을 만한 주식에 그쵸. 포지션을 잡아야 되겠네요. 20살 때 딱 열어봐서 이제 그렇죠. 내가 준비했다 이렇게 하시는 것도 100배가 뛰어 있어. 그렇죠. 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아무튼 미리미리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10년에 한 번씩. 네. 자, 사실 궁금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다 질문을 받아서 전달해드리지 못하는 점이 참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긴 시간 저희 2020 한경 재테크 쇼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그 추세선의 대가인 제시 리버모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데 옆에 같이 동반하던 라운드 동반자가 페어웨이 넓은데 아주 작은 바위가 하나 있어요. 근데 내 드라이버 공을 치면 난 항상 저 바위에 맞고 공이 튀어서 해저드에 빠진다. 라고 얘기하니까 제시리모모가 그건 그렇게 마음 먹으면 꼭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동반자가 공을 치니까 역시 바위를 맞고 해저드에 빠졌어요. 그 넓은 페어웨이에 아주 작은 바위였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불안을 먹고 있으면 항상 불안이 현실이 되고요. 긍정을 먹고 있으면 긍정이 현실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주식 공매도가 6개월 공매도 금지가 6개월 연장이 됐습니다. 많은 동학개미 여러분들이 휴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쉰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긍정의 마인드로 이 코로나 위기 잘 극복하시고 저희 한경 재테크쇼 다음 시간을 또 기약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영광이었고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